네, 고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시에 대해서 집중 분석했으니까 정시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는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고 했죠? 일단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정시가 995명 뽑았는데 612명밖에 안 뽑으니까 300명 이상 줄어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383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시를 열심히 준비해왔던 학생들, 특히 정시 올인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허망한 그런 줄어든 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 예를 들면 수시라는 게 사실 학생부 종합이 좀 위주인데 학생부 종합에서의 학교가 경쟁력이 없거나 또는 내가 경쟁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외길이죠. 또는 내가 다시 도전한다, 세 번째 도전한다 이런 경우에는 참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수시로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시를 갈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15%다, 20%다. 15%, 20%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그 80%, 85%는 나하고 관계없어. 관계없으니까 그건 제로야, 제로. 오히려 20%, 15% 인원을 보고 아, 이건 나의 100%다. 정시를 한다면 수시로 또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정시에 정진한다면 정시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가 퍼센테이지가 전체에 비해서 몇 프로다? 이건 무의미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100%다 이렇게 하면서 정진하세요. 좀 희소식 하나 던져드리면 당연히 수시에서는 전부 다 뽑지를 못하죠. 마지막 날 5차 또는 6차에 추합 발표한 학생들이 그것도 다른 학교에 등록하게 되면 마지막 날 그 다른 학교에 등록 학생들을 채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미등록 인원이 생기게 되고 그게 결국 정시에 넘어오게 되는데 작년에 몇 명이 넘어왔는가 한번 볼까요? 네, 작년에 176명이나 넘어왔습니다. 176명은 정원 외에서 넘어온 인원을 포함시킨 겁니다. 어쨌건 실제 정시에서 뽑은 학생은 995 플러스 176이니까 1170여 명, 1171명이잖아요. 1100명 이상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넘어올지 모르겠지만 수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망가는 인원도 조금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최소한 100명 이상은 여기서 늘어난다. 612명이 아니고 700명 이상, 800명에 육박하는 인원으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은 될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도 좀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학생부가 10% 들어갔는데 올해는 학생부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정시에서는 학생부 2등급, 3등급 이하에 깎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아까 우리가 전 교과, 3학년치 전부, 전 교과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시에서 내신을 발행한 학교들은 보통 과목을 뽑습니다. 잘한 과목 9개, 잘한 과목 12개 이렇게 3년 통틀어서 3학년 2학기까지 따라서 대부분 자기가 좋은 등급을 얻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내신에서 차이가 별로 안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조차 올해는 없애버렸다. 올해는 수능 100%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대 하듯이 수능 100%쫙 밀고 나가면 되겠고요. 다만 추가된 거는 의대인데요. 의학대의 경우에 적성 인성 면접이 추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최근에 의료계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 있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해철 씨 같은 경우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의 윤리 문제, 의학적 윤리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대두가 돼서 이런 거를 면접 과정에서 뭔가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다중 면접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다중 면접은 아닌데도 적성 인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적성 인성 면접이 정신대도 추가됐다. 의대의 경우 점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성 인성 면접의 기출문제 같은 건 과거에 우리나라 대학의 기출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아마존닷컴 같은 데 가서 아마존닷컴에 미국의 의학 전문 대학원에 메디컬 스쿨이라고 그러죠. 메디컬 스쿨 인터뷰 이렇게 치면 말이죠. 메디컬 스쿨 인터뷰에 관한 책들이 쫙 뜹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몇 개 사서요. 영어 공부도 할 겸 또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번역을 해달라고 하던가 그러면 그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즉 북미에서 실시된 메디컬 스쿨 시험에서 면접에서 어떤 윤리적 문제를 어떤 정황에서 이런 정황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대 지원 학생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갑자기 곡소리 날까요? 해볼까요? 네. 작년에는 인문계 지원 학과의 경우에
인문계 모집 단위의 경우에 제2외국어 한문으로 탐구 과목 하나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올해는 폐지됐어요. 와, 고대가 좀 올해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면 연대하고 공통점인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연대 고대전형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근데 올해는 정말 논술 폐지부터 시작해서 수능 체제부터 시작해서 수능 체제는 연세대 같은 거는 영어가 절대로 빠져 있잖아요. 합에. 고대는 합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 자,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말이죠. 한번 볼까요? 불가능이 왜 문제냐?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고대만 준비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학교 한번 비교해 보세요. 표가 있는데 수시와 정시로 나눕니다. 수시를 보니까 수시는 대부분 대체가 안 되는군요. 수시도 대체가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수시는 대부분 탐구 한 과목, 대부분 인문계니까 사탐인 경우가 많겠죠.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시에서 대체 가능한 학교가 거의 보이죠? 어디라고요?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수시에서도 제2외국어 한문으로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지난 몇 년간 작년 한 해인가 고대한테 졌는데 특목고 합격생이 굉장히 많은 학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돼 있고요. 정시를 보자면 서울대는 정시에서 제2외국어 한문이 인문계열은 필수죠. 작년에는 2등급부터 감점했는데 올해는 3등급부터 감점이니까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 외에 연대, 성대, 한양대는 전부 다 동그라미 거쳐져 있죠. 즉 제2외국어 한문으로 탐구 과목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고대는 어떻게? 수시에서도 안 되고 정시에서도 안 된다. 수시에서는 작년도 원래 안 됐고요. 정시는 올해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뭐 아랍어라든가 또는 뭐 베트남어라든가 또는 자기가 공부해왔던 전공 제2외국어로 탐구 과목 대체로 수능 체제를 대체하는 수시도 안 되고요. 정시로 점수를 대체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 매우 특이한 학교라는 거. 상위권 대학 중에서 유일한 학교다. 수시, 정시 다 안 되는 학교는 이 점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에 주력하면서 가끔 이런 학생들 있죠. 사탐 한 과목, 제2외국어 한 과목을 주력하고 사탐 나머지 한 과목은 좀 대충 해왔던 학생들도 있어요. 수시, 정시를 다 아우르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이런 학생들은 고대는 전혀 그런 방법으로는 정시건 수시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절대 평가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죠. 우리가 이미 이제 뉴스룸에서 한번 했던 건데 고대에 이관 학생 고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고대로 한번 보자면 여기 봅시다. 네, 2등급의 경우 1점 감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절대 평가는 방법이 뭐 총점 안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영어를 뺀 과목에 총점을 낸 다음에 영어 2등급부터 감점하는 방법이 있죠. 고대는 감점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등급은 총점에서 영어를 뺀 총점에서 1점 감점. 3등급은 마이너스 3점 감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3등급이 2등급에 비해서 마이너스 3점을 더 감점한다는 게 아니에요. 0점에 비해서 3점을 더 감점한다는 거예요. 예, 다 1등급에 비한 거예요. 그래서 5등급이라면 1등급에 비해서 7점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급가는 전부 2점 차입니다. 예, 1등급과 2등급은 1점 차고요. 2등급과 3등급은 2점 차. 3, 4도 2등급 차. 그래서 1, 2, 2 이렇게 급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우리가 연대를 이미 했는데요. 연대와 고대는 정시에서 영어 절대평가 감점 방법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 연대는 이제 합산인데요. 어쨌건 1등급과 2등급의 점차가 몇 점이었죠? 기억 안 나시죠? 5점 차였습니다. 영어는 2등급을 하는 순간 연대는 1등급 학생보다 5점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대는 어떻다고요? 고대는 1점 차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시에서 고대는 영어 2등급인 학생이 덜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대와 고대는 인기가 비슷한데 내가 영어를 1등급 먹었으면 어느 학교를 지원하건 차이가 없습니다만 영어를 2등급을 한 순간 연대는 5점을 깎이게 되면 국어, 수학, 탐구에서 그 점수를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기 매우 어렵죠. 만약에 국수탐을 그 점수를 더 벌었어. 영어 2등급 5점 깎인 거를 국수탐에서 5점 이상을 벌었어. 그럼 5점 이상을 벌었다면 그런 이유에서 더욱더 연대를 안 가겠죠. 국수탐에서 5점을 더 벌었다면 연대 하위권 학과가 아니라 고대 상위권 학과를 갈 수 있겠죠.
왜? 그대로 딱 바꾸는 순간 영어는 1점밖에 안 깎이고 5점 이상을 벌었다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4점 이상 번 거니까 연대 하위권 학과보다는 고대 상위권 학과로 이월할 수가 있겠죠. 요새는 학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따라서 그런 식의 양상들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영어는 2등급인데 국수탐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은 절대 연대로 가지 않고 고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국수탐을 훨씬 잘했다면 연대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연대는 대부분 정시 합격생이 다 영어가 1등급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한 단계로 내려가면 한양대와 중앙대, 서강대 이 사이에서도 발생하죠. 예. 서강대와 중앙대는 굉장히 깎는 게 적고요. 한양대는 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도 매우 치열한 정시의 눈치 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 반영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면에서 고대는 연대하고 완전히 다른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시에서 과목별 반영비로 했을 때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인문계는 1대 0.8, 자연계는 1대 1.2대 1. 이 반영 비율은 연대 고대가 지난 10년간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다른 학과하고 비교해 볼까요? 서울대 연대하고 비교하면 참 재밌죠. 서울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서울대는 인문자연 관계없이 1대 1.2대 0.8이죠. 국어하고 수학의 점수 비례는 꼭 자연계가 비슷하고요. 탐구가 0.8인 거는 꼭 인문계가, 고대 인문계가 서울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대를 인문계 자연계에 이렇게 찢어갖고 배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1대 0.8, 1대 1.2대 1. 연세대를 한번 볼까요? 네, 연세대는 늘 그렇듯이 올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인문계는 1대 0.5, 자연계는 1대 1.5대 1.5. 우리가 0.8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과탐이건 사탐이건 두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가 있겠죠. 탐구 반영 부분 이미 다 했습니다.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가 나왔을 때 이 변환 표준 점수 두 개를 더해. 그다음에 곱하기 0.8을 해서 국어 수학과 더하면 이게 0.8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 1점 차가 0.8점 차로 줄어드는 거 이게 0.8이에요. 0.5라고 하면 변환 표준 점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1점 차가 0.5점 차로 줄죠. 그에 반해서 1.2가 되면 수학이 지금 1.2죠? 그러면 수학의 표준 점수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서 국어하고 합산하니까 수학 표준 점수 1점 차는 1.2점 차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정시로 응시하려고 한다면 국어, 수학, 탐구 다 잘해야 되고요. 자연계도 다 잘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탐구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시에서 지원할 때 탐구를 좀 잘 봤다면 연대가 훨씬 유리해지겠죠. 1.5배수가 되니까. 고대는 탐구를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1밖에 안 되니까 연세대보다는 좀 덜 불리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유불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졸업 구분에 따른 정시 합격생 비율 한번 볼까요? 네, 참 재밌습니다. 졸업 구분에 따른 정시 합격생 비율 한번 볼까요? 고3과 재수생과 삼수생 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지원자의 비율을 볼게요. 지원자가 몇 명이라고 본다면 그 지원자 중에 몇 프로가 분산돼 있었냐. 고3이 반이 넘습니다. 53.2%. 재수생은 31%. 삼수 이상은 15%가 지원했답니다. 지원자 중에서의 비율입니다. 합격자 수는 수가 달라지겠죠. 합격자 수 중에서의 비율을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고3은 47.5%, 재수생은 40.2%, 삼수 이상은 12.3%입니다. 재밌는 거는 고3이 지원자 중에서는 53%였어요. 근데 합격자 수 중에서는 47%가 밖에 안 되니까 지원자 수에 비해서 합격자 수의 비율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뭘 의미합니까? 모험 지원하는 학생들이 고3의 경우는 좀 많다 이 얘기죠. 뭐에 비해서? 재수생에 비해서. 재수생은 보세요. 지원자는 31%였는데 합격자 중에서는 40%가 합격했잖아요. 그럼 내가 재수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할 수는 없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좀 더 안정 지원자가 좀 더 많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고3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끔 고대가 빵꾸 난다는데 혹시 빵꾸 날지 모를 테니까 질러봐. 안 되면 재수하고. 이게 고3의 심리라는 거죠. 물론 고3도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재수생이라면 이거 나 2년이나 했는데 더는 못해. 가야 돼 올해는. 그래서 과도 좀 낮추는 경향이 있고 학교도 좀 낮추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고대에 들어오는 순간에 안정 지원자가 고3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재밌는 거는 3수 이상입니다. 지원자가 15%였는데 합격자는 12%입니다. 뭐하고 양상이 비슷해요? 고3하고 양상이 비슷하죠. 3수 이상 넘어가면 고3과 심리가 비슷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심리야? 너 봐. 내가 3수까지 했는데 4수 못하겠어? 이미 장수생 심리 구조로 돌입한다는 거죠. 뭐 해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야. 4수 5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험 지원 비율이 재수보다 높아진다. 제가 이건 다 해본 게 아니지만 저는 이제 현역으로 대학을 갔지만 사람 심리가 이렇게 되나 봐요. 재수는 정말 힘든데 3수부터 되면 뭐랄까 좀 익숙해진다고나 할까? 좀 더 할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이 든다 그럴까? 이런 게 통계상으로도 정확하게 보인다는 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정시의 요강의 변화와 어차피 정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고대에서 실제로 정시 합격을 고대에서 합격을 한 학생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하면 고대로 정시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학생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예과 17학번 이번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신원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이죠. 본인의 합격 요인이 뭘까? 성공 요인이 뭘까? 이거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대입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수 생활과 대입 준비하는 과정이 힘든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공부해야 하는 양도 많고 또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기에 또 지겹기도 하고요. 이만큼 공부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언젠가는 꼭 잘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모의고사를 봤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좌절하면서 우울해하기보다는 저는 다음 한 달 있을 또 모의고사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보면 되고 또 수능 날에는 그것보다 더 잘 봐서 수능 날에는 언젠간 저의 최고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확신들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근본으로 두고 그 후에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 넌 실력이 부족해? 넌 느슨하고 태만해졌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채찍질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멘탈 관리를 잘 해냈던 것이 아마도 제 대입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자기 신뢰하고 채찍질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고대를 이제 의과대학을 합격하셨는데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고려대 의예과에 정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시로 합격하셨는데요. 가나다군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자, 가나다군은 각각 어떤 학교를 썼는지 또 정시 지원에 팁이 좀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사실 지방대 의예과를 걸어놓은 상태여서 그 이상의 대학교와 제 점수에 맞는 대학교를 그 사이에 있는 걸 선택하는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가군에는 경희대 그리고 나군엔 고려대 의대를 쓰고 다군은 사실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좀 폭이 좁았던 탓도 있는데 그리고 나군을 선택할 때 사실 고려대 의대와 다른 사실 울산대 의대 둘 중에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강대에 다녔는데 강대에서의 담임 선생님과의 자료 그리고 주위에 많은 그런 입학 등급 컷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고심 끝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정시 지원의 팁이랄 것도 없고요. 사실 조언 정도 드리려면은 제가 그냥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그냥 참고 자료일 것에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어딘지, 그리고 그 리스크가 어딘지, 자신이 그 대학을 원하는 정도와 그걸 넣었을 때 뭐 불합격의 위험성, 그 두 가지만 고려하고 나머지는 정말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고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로 합격을 하셨던데 뭐 정시에 합격을 했지만 물론 불합격을 하셨겠지만 수시에도 지원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원했던 수시 전형이 있었으면 준비했던 수시 전형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수시 전형 중에 논술을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논술 학원을 병행하면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논술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준 단기간에 크게 눈에 띄게 실력 향상을 보이기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라서 참 답답했던 기억이 드는데요. 그래도 논술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가 선생님이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과 두 번째,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면서 저걸 왜 저래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와서 자신이 쓴 풀이와 선생님이 써주신 풀이 답지들을 보고 그것을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과연 이렇게 하다가 내 실력이 늘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가졌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실력이 갑자기 눈에 띄게 느는 것이 보였고 그 순간 이후로부터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일단 막막할지라도 꾸준히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고 집중하고 그 자신의 풀이를 교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경희대 의대하고요, 고대 의대 이렇게 지원하셨다 그러는데 그 의학과에 이제 입학이 되셨습니다. 의사가 원래부터 꿈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의사라는 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주위에서 추천을 받은 게 제일 큽니다. 사실 저는 사회에서 어디든 나가도 잘 할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요즘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명예나 안정성,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점수가 허락한다면 의사라는 꿈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후에 그런 의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게 다른 의대가 아니라 고려대 의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뭐 다들 알다시피 고대만의 그런 선후배 간의 끈끈함, 동기들 간의 서로 이런 협력심, 그리고 더 늘어가는 의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덕분에 고려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또는 의예과 또는 의학과를 지원하는 그런 예비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일방적으로 맞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또 쉴 때는 쉬고 이런 균형감 있는 건강한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혹사시킬 정도로 공부하는 것은 자제하고 좀 건강하게 쉬어가면서 균형감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뭐 이렇게 쌓였거나 시험이 다가올 때 난 얘만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해서 불안함을 가질 때, 그럴 때는 항상 걱정 같은 건 솔직히 해봤자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하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장에 들어갈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그때는 아마 지금 공부했던 거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이제 주위에는 선생님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같이 응원해줄 부모님도 없습니다. 7시간 동안 학생이 혼자서 자신이 해왔던 공부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7시간 동안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온 공부를 믿고 또 자신을 믿고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난 정말 괜찮은 학생이다, 잘할 수 있는 학생이다 라는 걸 믿고 시험장에서 후회 없이 떨지 말고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많이 강조해 주신 신원식 학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시 정시 합쳐서 무려 한 1시간 반에 육박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고려대에 대해서 다 다뤄드렸는데요. 고려대 오늘 입학 전형이 많이 바뀐 만큼 어떻게 보면 잘 보면 기회가 어떻게 보면 늘어났다. 어떻게 보면 그 전형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 합격 가능성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좀 전에 신원식 학생도 얘기했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략을 잘 짜셔서 고대 합격에 영예를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